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가? 조선 및 태평양 진출 정책을 취했어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러시아는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연관을 놓고 볼 때는 때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현재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시기에는 우리의 적대 국가였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쟁에 가장 직접적 책임을 진 나라는 소련이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말씀드리지만 당시 조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결국은 식민지화되는데 큰 역할한 것도 당시 러시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되고요. 조선을 지배권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과정들이 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간 파천을 계기로 해서 고종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러시아의 힘이 강해졌죠. 그리고 많은 이권을 빼앗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1903년대는 조선 삼림회사를 건설했는데요.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영화배우 율브린너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들이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의 목재 채벌권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압록강하고의 용암벌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만 제 이론이죠. 두만강 하구부터 울릉도, 독도, 부산을 거쳐가지고 대만까지 연결하는 큰 망을 구축을 하거든요. 당연히 일본으로 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북진 정책의 좌절, 일본의 조선 지배권의 좌절, 그리고 일본이 위협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은 불가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동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섬,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섬,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섬,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히 널전쟁 때 증명이 됐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울릉도와 독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와 독도의 운명은 러시아, 일본 역시 연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에는 불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러시아와 영국, 그리고 터키, 프랑스 등등의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사실은 실력보다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일본도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왔죠. 포함 외교입니다. 건버트 디플로시죠. 그리고 1854년에는 불평등한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고요. 뒤를 이어서 영국, 프랑스 등등과 러시아까지도 아주 불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에서는 막부가 쓰러지고 명치유신이 성공되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죠. 그 속에서 전쟁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단락한 다음에는 1873년도에 타이완에 출병을 했고요. 2년 후인 1875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즉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1876년도에는 조일병조와 수호조규, 즉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게 되는 겁니다. 불과 13년의 차이를 두고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게 된 겁니다. 1890년대에는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제1회 제국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외양 정량론인데요. 이때 한 말 중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에 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일본의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어요. 조선을 점령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청국이 주도권을 잡게 돼서 일본은 다시 후퇴하고 그런 와중에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당시 괴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면서 청나라가 다시 주도권을 잡지만 일본도 역시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이때 맺은 조약 때문에 1894년에 이런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은 청나라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이 조약이 맺어진 장소인 춘범루입니다. 이 건물은 그 이후에 새롭게 보수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게 되면 당시 맺어진 조약이 쭉 있는데 제1절을 보게 되면 여기는 조선은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이라는 선언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청나라의 종주권에서 조선을 떼내는 작업을 완료시킨 것이죠. 이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 청나라는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줬고요. 그리고 대만, 그리고 부속도서, 그리고 팽오열도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백은 2억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훗날 러일 전쟁 때 일본의 전비로 많이 충당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승리와 전과물들을 용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러시아가 오히려 반대로 요동반대에 있는 여순과 대련을 쫓아게 되는 겁니다. 역학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각각 청나라의 많은 영토들을 쫓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여기서 다시 자기 발언권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1900년도에 러시아에서 베이징 사변이 일어나잖아요. 유화단 사건. 그때 일본이 참전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1896년도 5월 달에 야마가타 히토모가 제안을 해요. 러시아의 외상에게 39도선을 분할하자. 러시아는 자기들이 우월한 입장에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39도서의 분할을 제안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96년도에 결국은 조선 문제에 관한 일로각서, 약진 경성의정서를 체결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분할하자는 합의한 최초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상황이 급변하면서 러시아, 일본의 충돌이 심화가 되고요. 이제는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세가 바뀌는 겁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프랑스, 미국도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미국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러시아의 주일공사인 로젠이 일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1903년도 10월 13일 날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하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렇다면 당시 조선 내부에 있었던 친러파, 친일파들의 행동도 우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을 보도록 하죠. 지금 결국 카스라 테프트 조약의 카스라와 테프트 때문에 바로 미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은 원래 대서양 국가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서부 진출을 했고요.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46년도부터 48년까지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1852년도 11월 달에는 페리제독이 출발한 겁니다. 대상을 횡단해서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결국 그 다음엔 6월 3일에는 에도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와서 미일 화친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포경업이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도 이제는 양량국가, 저의 용어인데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 때 이미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103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니까 그 당시 때 상황으로 보면 처절한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1869년도에 드디어 대륙횡단철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쪽과 서쪽은 한 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시 제임스라는 열차 강도단의 이야기도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1866년도 강화도에서는 병인 양요가 있었죠. 프랑스 함대가 서울 양화대교까지 침공해 온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해에 제너럴 샤모노라는 미국 국적의 기선이 남포항으로 들어가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까지 갔다가 평양 주민들,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전서당하면서 또 선원들이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1871년도에 미국 군함이 쳐들어왔죠. 이게 신미양요예요.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는 드디어 하와이를 병합한 거죠. 독립왕국인 하와이를 병합했고요. 이로써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똑같은 해에 미국과 스페인은 카리브해 지배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에스파냐의 전쟁 속에서 필리핀이죠. 마닐라에 있는 해군기지를 습격하게 된 겁니다. 필리핀은 바로 필리페, 에스파냐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니까 당연히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태평양에서 영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더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이제는 동아시아 또는 태평양의 주도권을 놓고 북쪽수 내려오는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쪽서 시작한 미국이 점차 관련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팽창 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결국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든 거죠. 이런 구도 속에서 일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우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요. 미국도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일본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독도 문제 몇 가지 지도들을 보여드리는데요. 독도 문제는 제가 이미 강의를 했고요. 제 저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독도 문제도 불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된 것이죠. 독도 사진입니다. 지도죠. 이런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해에서 울릉도 독도의 전제를 처음 확인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서양 선박들이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등등, 미국까지도 관련된 책인데요. 특히 오른쪽에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는 이 시기 그레이트 게임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역사를 한반도적 관점 아니면 동아시아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 질서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카스라 테프트 지역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실로 넘어갑니다. 1904년 2월 4일 날 일본은 전쟁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은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이제 조선은 러시아 체결한 모든 조약은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 2월 22일 날 독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된 거죠. 러시아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함대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러시아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항로는 발트해를 빠져나와서 대서양 연안을 타고 내려오다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지중해를 횡단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수에즈 운하의 소유는 바로 영국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방해 때문에 결국은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서 쭉 오다 보니까 7개월 만에야 결국 대한해협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함대는 도고 헤이하츠로가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직접 탄 배가 미가사함입니다. 이것은 영국제 최신의 순양함을 수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동태에 된 모든 첩보는 영국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한 번의 전투로 끝나버리게 된 거죠. 괴멸된 겁니다. 남은 전함들이 도망하다가 울릉도의 도동 앞바다에서 침몰하게 됐고요. 그때 침몰선에 황금이 실려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 함대가 실었던 금괴를 찾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에게 강화회담을 부탁하죠. 이미 승기는 잡았고요. 그리고 일본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영국을 빼놓고는 미국이니까 미국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사진을 보세요. 일본의 에도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요코스카 항이 있거든요. 요코스카 항에는 바로 미가사함을 전시한 것이고요. 앞에 서 있는 동상이 일본 해군 또는 근대 영웅인 도고 헤이하츠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마도 북단, 부산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언덕에 세워진 도고 헤이하츠로의 기념비와 그 다음에 기념판입니다. 요거 사실은 새로 만든 것이죠. 전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일본도 이제는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5년 7월 27일 날 유명한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익을 인정하고요. 반대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익 행사를 승인하는 겁니다. 이때 일본의 보호국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즉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는 것이죠. 프로텍토레이트. 이어서 1905년 8월에는 제2차 영일 동맹이 맺어지면서 이제는 영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고요. 동시에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용인하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또는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이 중재안을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유명한 포츠머스 조약이 1905년 9월 5일 날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북위 50도 이하의 산림 절반은 일본이 양도하고요. 일본은 그 대신 북방 4개도서 이북의 쿠릴 열도 전체 그리고 사할린의 절반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사할린의 절반을 일본에 양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 사할린 절반뿐만 아니라 쿠릴 열도 전체까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전쟁은 일본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었고요. 러시아의 국내 사정이 매우 급박했기 때문에 이런 중재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중재안이 일본에게는 불리하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소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날 유명한 을사늑약, 우리 때는 을사보조약이라고 했는데요.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하고 기타 많은 권리들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바로 코앞에 국권의 상실을 두게 됐습니다. 의병전쟁이 전국에서 일어났고요. 그 정도 나름대로 무효운동을 펼쳤다고 그러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죠. 1907년도 6월 달에 프랑스와 일본 간의 협약이 맺어지고요.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는 서로의 이권을 교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조선의 합병 문제는 세계 질서들의 다툼의 희생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전반의 국제 질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양 세력인 영국과 대륙 세력인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 한 부분이 아시아의 헤게모니, 동아시아 헤게모니, 그리고 이권을 놓고 벌어진 건데요. 그 이권의 내용은 조선의 지배, 그리고 동해권의 장악,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요. 영국은 일본을 부추겼고 거기에 프랑스 동조했고 특히 새롭게 태평양 세월호로 등장한 미국이 여기에 일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독도 그리고 간도를 상실했고 뒤를 이어서 조선은 멸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조선의 멸망, 식민지, 분단, 전쟁, 재분담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역사 책임은 누가 제일 큽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늘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따지게 되면 일본이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게 되면 러시아, 뒤를 이은 소련이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머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책임이 있다면 미국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란 그 말만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고 그 책임을 자기의 가치관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하는 것이죠.